자, 제가 오늘 할 책은요, 김윤나 씨가 쓴 말그릇이란 책이에요. 여기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을 이제 그릇과 비유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저자가 그 도자기를 배울 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 종지만한 간장 종지만한 그런 말그릇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은 말그릇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 얼만큼의 말을 담아두고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말그릇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 제목을 지어서 했는데 이 책이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말그릇이 넓은 사람들의 특징을 쭉 정리해 보면 쉽게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 조절이 가능하고 상대에게 쉽게 충고도 하지 않고 숨은 진짜 감정을 찾아낼 줄 알고 작은 일에 바르르 떨지 않고 말해야 할 상황에서도 정갈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경박하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인정할 수 있는 안정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벼운 말은 되도록 하지 않는 이런 사람 누구나 딱 들어보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자, 이제 반면에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뭔가 조급하고 타인의 말을 차분하게 듣지 못하고 말 중간에 자꾸 말을 가로채게 되고 말을 과장되게 하고 자꾸 말 속에 자기의 진심을 숨기게 되고 조그만 비난이나 평가에도 발끈하고 참아내지 못하게 되고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항상 자기의 상황, 감정, 입장만 위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말그릇이 작은 사람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 때문에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잘 못 느끼고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진심이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말의 진정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객관적으로 너한테 하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뒤에 말을 강하게 만들죠. 근데 오히려 이런 말들은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말은 그냥 우리가 언어 이상이 아니고 결국 나 자신 그대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어 방식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고 내 내면을 이해해야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릇을 넓힐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그 말그릇을 다듬기 위해서 살펴볼 게 한 사람의 그 말 속에는 감정과 공식과 습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면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이미 마음속에 가슴 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감정 자, 제가 오늘 할 책은요. 김윤나 씨가 쓴 말그릇이란 책이에요. 여기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을 이제 그릇과 비유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저자가 그 도자기를 배울 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 종지만한 간장 종지만한 그런 말그릇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은 말그릇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 얼만큼의 말을 담아두고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말그릇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 제목을 지어서 했는데 이 책이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말그릇이 넓은 사람들의 특징을 쭉 정리해 보면 쉽게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 조절이 가능하고 상대에게 쉽게 충고도 하지 않고 숨은 진짜 감정을 찾아낼 줄 알고 작은 일에 바르르 떨지 않고 말해야 할 상황에서도 정갈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경박하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인정할 수 있는 안정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벼운 말은 되도록 하지 않는 이런 사람
누구나 딱 들어보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자, 이제 반면에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뭔가 조급하고 타인의 말을 이렇게 차분하게 듣지 못하고 말 중간에 자꾸 말을 가로채게 되고 말을 과장되게 하고 자꾸 말 속에 자기의 진심을 숨기게 되고 그러니까 조그만 비난이나 평가에도 발끈하고 참아내지 못하게 되고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항상 자기의 상황, 감정, 입장만 위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말그릇이 작은 사람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 때문에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잘 못 느끼고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진심이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말의 진정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객관적으로 너한테 하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뒤에 말을 강하게 만들죠. 근데 오히려 이런 말들은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말은 그냥 우리가 언어 이상이 아니고 결국 나 자신 그대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어 방식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고 내 내면을 이해해야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릇을 넓힐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그 말그릇을 다듬기 위해서 살펴볼 게 한 사람의 그 말 속에는 감정과 공식과 습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면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이미 마음속에 가슴 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감정의 정체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더군다나 이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 말을 내뱉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슬퍼도 화를 내고 불안해도 화를 내고 서운해도 화를 내고 안타까워도 화를 내고 걱정스러워도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으면은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인데 우리는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게 화가 진짜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 진짜 감정이 뭔지 그런 것들을 느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공식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의 틀을 마련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거야. 라는 자기만의 공식을 가지고 그 공식대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오류를 일으켜요. 그래서 말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제가 해본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녹음을 하거나 제3자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나를 타인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식의 구조는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사건을 가지고 믿음, 공식으로 만들고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그 개인에 대한 믿음이 의외로 강하고 사실로 나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습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배운 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배인 대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해서 해야지라고 하지만 그 상황에 들어가면 평소의 습관대로 학습된 말을 그대로 내뱉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면 말을 할 때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 단어 선택이나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죠. 어떤 습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6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이 습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동안 해온 말의 습관들을 사실 고치는 게 만만치는 않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여자 아나운서들이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 평소에는 사투리를 잘 쓰다가도
이렇게 방송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표준어를 구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만 하면 충분히 자기의 언어 습관을 고칠 수 있거든요. 자, 어떻든 이런 감정을 인지하고 연습하는 그 연습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그 감정을 그럼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감정은 보통 출현, 그 다음에 자각, 그 다음에 보유, 표현, 완결 이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출현이 뭐냐면 보통 감정이 일어날 때 몸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을 내가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카페인이나 뭐 설탕, 뭐 니코틴, 뭐 알코올 이런 것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 몸의 감각을 자꾸 무디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껴지는 뭐 신체 반응이 이게 어떤 반응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명상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자신을 편안하게 두면서 그 감정이 어떤 신체적 반응으로 오는지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인지, 내가 바라는 욕구와 목표가 무엇인지 진짜 속내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내가 보유를 하고 그거를 품어내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되려면 자기 존중과 자기 효능감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발끈하는 거죠.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쉽게 내뱉고 중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금방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항상 스스로와 어떤 존중과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약간 메타인지적인 이런 심리적 기반을 갖고 계셔야 되고, 자, 표현을 하는데 크게 보면 3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폭포 수영은 그냥 막 쏟아붓는 거고, 호수영은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거고, 수도꼭지형은 찬물과 뜨거운 물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 균형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서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말그릇이 넓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 감정이 바깥으로 다 나가면 이제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5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본인께서 시간을 내시면서 어떤 감정 상태가 일어났을 때 쭉 단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그릇이 큰 사람은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을 잘해요. 경청의 기본은 기다림이에요. 내가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질문을 했거나 상대가 그 말을 마음에 우러나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사실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옆에서 사실 좋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우리는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자꾸 묻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대가 이야기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청이라는 과정이 그냥 누가 이야기하는 거 그래 내가 말하지 말고 그냥 들어줘야지 한다고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언과 경청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상대가 듣는 것 같지만 진짜 듣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경험이 적은 사람과 대화할 땐 항상 말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내가 질문을 했거나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해서는 안전한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충분히 들을 수 있다라는 공감적 능력을 표현하셔야 되는데, 아까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정 반사예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의 문제나 그런 그 애로사항을 우리는 고쳐줘야 된다라는 강한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게 더 심하거든요. 여성들은 그냥 한 말인데 남자들은 그걸 가지고 뭔가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뭔가 이 기사도 정신을 발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대한테 안전한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말을 숨기게 되죠.
그래서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도 상대는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찰력이 요구된다. 그냥 귀만 열어놓고 듣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표정, 눈빛, 동작, 자세 등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관찰하는 적극적 경청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직관과 상상과 추리까지 하셔야 돼요. 말의 진위가 뭐고,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도 자기의 감정 상태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공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경청도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듣기에 기술 3F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팩트고요. 두 번째가 필링이고, 세 번째가 포커스예요. 그 팩트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내가 다 들으면서 요약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내가 이제 추측을 해서 찾아내야죠. 자, 그 다음에 핵심 듣기 마지막은,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그 말을 나에게 왜 하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 상대도 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엉뚱한 대답,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조언이나 충고나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3단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말하기에 기술이 있어요. 충분히 들어주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건데, 사실 말은 질문과 거의 동의어예요. 질문을 얼마나 잘 하시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질문은 답을 만들고, 답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읽으려고 지금 구매해 놓은 책 하나가 질문이 답을 바꾼다라는 지금 책을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질문 자체가 내가 어떤 말을 해준다기보다 상대한테 말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말하기 기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질문의 기술, OFTN, 그래서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오픈 퀘스천, 열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그 잠재되어 있는 생각과 의견을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반대되는 건 닫힌 질문이에요. 닫힌 질문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야. 잘할 수 있지? 그럼 어때요? 아니? 둘 중에 하나예요. yes, no. 확인해 봤어? 아니?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은 닫힌 질문. 자, 근데 밑에 파란색은 가장 좋았던 일은 뭐야? 나는 그거 하면서 이러이러한 게 좋았어.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끌어내는 질문이잖아요. 성공하기 위해 더 점검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질문들을 이끌어내셔야 되고, 두 번째가 if question, 만약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가상의 제약을 넘어서 다양한 입장과 관점으로 생각을 이끌어내게 하는 질문.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행됐지? 그러면 현실적이잖아요. 네. 한 10% 됐습니다. 뭐 답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핵심이 뭐야? 이겁니다.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파란색에 만약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그럴 때는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다른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목표지향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힘을 이끌어내는 질문이에요. 자, 빨간색. 문제가 뭐지? 그러면 그냥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는 아무래도 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닫힌 질문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뭐지? 그러면 한 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길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더 생산적인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감정 질문이에요. 여기 빨간색은 구체적인 근거는 뭐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뭐야? 라고 해서 어떤 책임 소재나 자꾸 이제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러지 말고 이 초록색에 그때 심정이 어땠어 해서 상대가 어떤 마음의 감정 상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로 지금 문제들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질문을 하시면 좋고, 다섯 번째가 이제 중립적인 질문이에요. 이제 반대가 유도 질문인데, 유도 질문이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나쁘다고 생각이 되는 질문인데, 여기 보면 내 생각대로 될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너 이거 예전에 해본 적 없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답을 찾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중립적인 거,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질문들, 각각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스스로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질문, 요 다섯 가지를 잘, 물론 이제 복합적으로 갈 거예요. 굳이 이렇게 나눠놨지만 아마 질문을 할 때는 이 다섯 가지가 막 섞여서 질문이 나갈 거예요. 그때 한 번쯤은 내가 질문을 잘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위한 최선의 질문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자,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항상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금 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침묵보다 좋은 말이 있을 때만 조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내 말에 무게감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에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사실 이것도 이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짧지만 강하게 핵심만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적절한 순간에 침묵하고 충분히 들어주고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세련된 말하기 방법이다. 그리고 말에는 책임과 무게가 따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어리거나 어렸을 때는 누가 물어봤을 때 나 모르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서도 몰랐는데 라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른다는 걸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나이 정도 되면 알아야 될 거를 몰랐다고 하는 건 그거는 본인의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고 덜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무게감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대화는 그 상대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말그릇이 넓고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고 내가 이랬을 때 충분히 이 말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내가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누군가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 내 말그릇을 넓히는 거, 그랬을 때 누구와 어떤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태도인데 자기 성찰과 자기 수용.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고,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수용, 내가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